먼저 강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작가님은 경북 상주에서 태어나셨고 우리나라 아방가르드 미술을 이끈 선구자로서 한국 현대미술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기존 가치와 관습을 깨고자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작품이 많죠. 회화, 판화, 조각, 자수, 사진, 설치 미술을 비롯해서 퍼포먼스, 대지 미술, 비디오 아트 이렇게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이렇게 새로운 예술 활동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총 7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셨고요. 200여 회의 단체전. 이제 200여 회 단체전에는 구겐하임, 대구미술관, 뉴욕 LA 등지가 있고요. 또 한국 최초의 대지미술로 형상에서 흔적으로, 퍼포먼스는 생선에서 소멸로 등 구겐하임 미술관, 뉴욕 등지에서 많은 퍼포먼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의 메일아트, 네스미디어의 유물도 있었고요. 영화로는 24분의 1초의 의미, 문명, 여자, 돈, 서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런 작가님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작가님께서 한국 미술의 어떤 미적 감각과 시대의 정신을 담으셨는지, 그리고 한국 실험 미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이 강의를 통해서 되짚고자 합니다. 그럼 작가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너무 좋질 않아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자리에 얼굴이라도 비치려고 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도중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미술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무용, 연극, 영화, 음악 이런 공연 예술에까지 내가 참여한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내가 헷갈리는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뭐라고 내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가 여러분들이 긴 그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긴 그림의 세계는 어떤 것인지 그런 걸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알려져 있는 작품이 해야 중에서 태양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테이트 모던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작품을 보고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이라든가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뮤지엄에서 너무 탐을 내고 그건 그래서 자기들이 가질 것인데 못 가졌다고 통탄을 하더라고요. 그게 내 화실에 와가지고 그것 대신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하고 결국은 이제 이 구겐하임에서는 그 설치 쪽을 선택을 해가지고 2점을 소장하게 됐고, 내셔널 뮤지엄에서는 그 당시에 태양의 죽음을 만들 당시에 했던 다른 작품을 자기들이 이 소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나라에서 그 작품을 가장 선호하고 또 궁금해하는 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품을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를 왜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것을 간단히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60년 초 작품인데 이것이 이러한 태양의 죽음을 제작할 때는 세계 화단에서 소위 유럽에서는 앵포르멜이라는 요파가 있었고 미국 쪽에서는 액션 페인트하는 요파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피카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입체파 그리고 초상이 성행할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초상에는 몬도리안 같은 사람은 저기 그 차가운 초상을 하고 또 간딘스키 같은 사람을 뜨거운 초상이라고 해서 읽었을 때 세계 평론가들이 이제 미술은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랬을 때 세계에 새롭게 일어난 운동이 바로 유럽에서 일어난 앵포르멜과 미국에서 일어난 액션 페인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도르치오 마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그 전에는 추상 미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화면에다가 무엇인가를 그렸습니다.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현하는 문제를 다 뒤집어 엎은 사람들입니다. 도리치오 마쪼 사람은 공원에다가 몇천 호 되는 캔버스를 갖다 놓고 펜싱같이 붓을 만들어서 거기서 막 희적거리고 제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희적거리고 난 다음에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그 작품을 사인을 하는 작가인가 하면은 미국 쪽에서는 액션 페인팅을 해서 이 잭슨 볼록 같은 사람이 이때까지 생각지도 않던 캔버스를 바닥에 깔아놓고 물감을 질질 흘리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작품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때까지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진실이 아니다. 무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이것만이 진실된 작품입니다. 이런 걸 주장해서 세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나라에도 앙코르멜이라는 그러한 그 유행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작품을 했었습니다. 그래 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앵포리즘이라는 것을 캔버스에다가 표현을 하는 그런 앵포리즘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와 천년 반대되는 태양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할 때 그리질 않았습니다. 그리지 않고 행위로만 할 수 있는 작품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네들은 이미 도르치오 마쪼 같은 사람들은 펜싱같이 만들어가요 붓을 행위로 표현했고 잭슨 볼록 같은 사람은 바닥에다가 물감을 질질 흘리면서 했는데 나는 그런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어느 날 참 합판을 사다가 거기다가 그 당시에 비닐이 우리나라에 나타나서 비닐을 사다가 거기다가 풀로 붙여가지고 불을 지르는 짓을 했습니다. 불을 지르면서 거기다가 담요를 준비해놨다가 그걸 덮고 다시 불 지르고 그걸 반복하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붓을 가지고 화면을 형성해 나가고 그랬을 때 나는 붓을 내 동력이 채우고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유명한 미술관에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한국에 이런 작가가 있었구나. 그런데 그 태양의 죽음이라는 그 작품이 소생되기까지 어떠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전랍의 제목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많이 다루었어요. 그것은 어떤 것들이 하면 묘비, 태양의 죽음, 뭐 이런 것들, 이런 제목들을 많이 달아가지고 이제 그 작품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나는 군대에 갔었습니다. 6.25가 군대에 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 가서도 1등하고 잘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나를 밤에 끌어내가지고 상사들로부터 구들박질을 막 무지하게 받아가기 그 이튿날 바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 나는 외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금이야 오기야 하고 내가 어릴 때 큰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 어떤 억압된 세계에서는 내가 못 견디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거기서 내가 탈영을 했습니다. 탈영을 하고 다시 붙들려 들어갔을 때 그 병원에서 다시 다른 병원으로 하는 이송을 했는데 그것이 경주에 있는 어떤 산골짜기에 그 병원에 내가 입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니까 너무나 참
병원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환경 속이었었어요. 지난번에 있던 병원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병원이었었는데, 어느 정도에서나 하면은 배가 아프다면은 의사가 와가지고 뭐 결혼을 배에다 칠해주고 가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얼마나 참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침대에서 참 배 있으면 며칠에 하나씩 죽어가는 그런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나도 거기 입원해 가 있으면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는 충청도에서 농사 짓다가 왔다면서 자기 호르머니를 데리고 살다가 군대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외동이라 하는 바람에 나도 외동으로 태어났다. 그러다가 이제 서로 나는 그래도 조금 사는 기 때문에 집에서 미숫가루라든가 설탕 같은 걸 보내와가지고 내가 그런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너무 가난했는지 참 그런 걸 내가 먹는 걸 보고 너무 참 부러워하게 해서 내가 너무나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참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친구가 일어나질 않아서 내가 옆에서 일어나라고 흔들었더니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더 그동안 친해져가 가까이 있었는데, 마침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은 그 친구의 면회라고 누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얼마나 그 군대 생활이 형편없었나 하면은 금방 치태를 치우지라고 보고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면회라고 부르길래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신 누가 면회 왔는가 하고 내가 한번 나가봤더니 어떤 그 시골 할머니가 보따리를 하나 안고 있으면서 우리 아들 안 나오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분이 이 할머니가 그 어머니였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드님이 마침 어제 제대를 해가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보따리를 이고 그냥 툭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눈물이 흘렀어요. 그 후에 내가 도저히 나도 여기 있다가는 이 병원에서 죽게 생겼구나 하고 부모한테 연락을 해요. 어떤 수단을 만들더라도 나를 제대로 시키도록. 난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는 그 당시는 참 여러 가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지만 그 돈이라는 게 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참 부모들이 해야 나를 빨리 제대로 시켰어요. 제대로 시켜가지고 아픈 몸을 일반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이미 몸이 약해가 너무 할 일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한 게 작품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작품한 것이 바로 거기 충격을 받아가지고 태양의 죽음이니 묘비명이니 하는 그러한 작품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내가 미술대학을 다니기는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 해가지고 내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교수가 제 수제자를 삼으려고 내가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그 학생회장은 아니지만은 그 여러 가지 학교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주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밀상도 받고 이런 점도 있고 해가지고는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내 작품을 하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중퇴를 하고 학사증도 없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만은 대학 학사증도 없으니까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여러 군데 내가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겨우 섬유회사라는 곳에 내가 참 평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돼서 거기서 내가 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참 그 부장까지 승진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전 섬유계 내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유명한 그 섬유 회사에 내가 기획실장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획실장을 할 때 어떤 걸 담당하나 하면은 거기서는 홍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장의 CF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모델을 뽑을 때 내가 전부 다 알아서 뽑고 신문, 잡지, 기사 이런 것도 전부 다 기획실장이 왔다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CF 필름을 만들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만들어도 될 것 같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너무나 그 참 미안한 그 일이 있어 놨어요. 내가 볼 때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다음부터는 외주를 주고 전문가들한테 맡겼지만은 그래서 그때 내가 영화에 대한 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익혔습니다. 익혔기 때문에 일반 영화에도 참여해달라 해서 내가 그 영화에도 참여한 적이 있고 한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아하 내가 이걸 가지고 작품을 해보자. 끝까지 내가 좋은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 그 다음에 16mm 그 필름을 16mm로 올렸어요. 올려가지고는 그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쓰자 해가지고는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홍대 졸업을 한 그 정찬성이라는 작가를 주연을 시켜가지고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작품을 이제 내가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제목에 왜 이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그 제목을 붙이나 하면은 필름이 한번 돌아갈 때 1초에 24장이 돌아갑니다. 24장이 돌아감으로써 정지된 영상이 동영상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편집을 하고 다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지금 이 무성영화로 변했어요. 그게 원래가 무성영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운드를 넣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내 통장에 있던 돈이 다 달아나고 없고 사운드를 넣을 그런 표지가 못 되어 가지고는 결국은 사운드를 못 넣고 무성영화로 이제 오늘날까지 그래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 영화계에서 자기들이 전이 영화를 미술계에 뺏길 수가 없구나. 이러한 영화계에서 그러한 말이 많이 퍼지고 영화 평론가들이 그런 글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영화계에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실험 영화를 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니까 유현석 감독이었었어요. 근데 유현석 감독이 어떻게 됐나 하면은 옛날에 캐나다에서 실험 영화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10분짜리 영화를 유현석 감독이 거기다 출품해가 낙선이 됐었어요. 그런 걸 알고 우리나라에서 캐나다에 가가지고 유현석 감독의 그 당시에 필름을 찾다가 보니까 그것이 남아가지고 그걸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유현석 감독도 실험 영화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영상 자료원에 소장이 돼 있고 내 작품이 소장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영화 작품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비디오 작품도 많이 했고 그렇게 영화 작품에까지 내가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회사의 어떤 내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사이에 그런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 지가 무슨 영화를 뭘 안다고 영화를 했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앞장서가는 그런 남의 모방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내가 외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냐 자랐기 때문에 그런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 삶에 오늘날에 내 전이 이 작품을 하게 된
어떤 동기 같게도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예술을 보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표현의 방법이 틀리지 다 같더라고요. 내가 연극 단체에 있으면서 연극 연출을 한다든가, 혹은 내가 최초로 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최초로 상을 받은 것이 무용으로 먼저 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 미술 쪽이 받질 않고 먼저 무용 쪽에 상을 받은 적이 있고, 그리고 무용을 내가 안무도 하고 연출도 하고, 또 아르코 미술관, 혹은 세종문화회관, 혹은 저 중앙 아트홀 같은 데서 내 작품을 이제 발표한 적도 있고, 또한 의상도 디자인한 적도 있고, 또한 무대 미술 여러 가지를 손을 많이 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어떤 공연예술 쪽에 상당히 제가 많은 취미를 갖게 돼가지고 음악까지 손을 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참 음악 새로운 음악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작곡에 열중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기 한국에서 이 전위 음악을 이제 한번 발표하고 싶다 이래서 했는데, 그분이 서울 음대고 여러 군데 다니다가 했다가 그 사람들의 반발을 일으켜가지고 이 음악을 발표 못하게 되었다고 동아일보 문화부장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동아일보 문화부장의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작고한 분인데, 그 당시에 미술계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소문에 듣자 하니 그 사람이 요새 무슨 미술을 안 하고 작곡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혹시 그분을 한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이왕 독일로 가지 말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 해가지고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나하고 너무나 잘 이야기가 맞아서 혹시 어떤 작품을 가져왔습니까? 또 했더니 이런 세계적인 전위 이 음악가들의 작품을 가져왔다 하면서 가방에서 그 작곡한 걸 꺼내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내가 생전에 내가 이것을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작곡을 했는가를 늘 궁금해하던 차에 그걸 보고는 내가 완전히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걸 끌어안고 이거는 내가 하나오는 못합니다. 나하고 합시다 하고 했더니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갑자기 뭐 이런 사람이 있나 하고 처음에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국립극장, 명동에 있는 국립극장을 섭외하게 됐습니다. 그때 음악계에서 반발이 나가고 그걸 못한다. 이래가 결국은 그 국립극장에 그러면은 1년만 하도록 하자. 이렇게 성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총연출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내가 총연출을 맡아서 한국 전위음악 제1회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음악을 그 당시에 이제 열게 됐는데, 그 당시에 신문에 어떻게 났나 하면 저것이 어때 음악이냐 장난이지 이러한 기사가 난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 백남돈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있으면서 내한테 편지가 왔어요.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작품을 선생님이 연출해 주십시오 하면서 보내온 편지가 소위 이 피아노의 정사라는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섭외했는데 너무나 여자들이 너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찬성이 24분의 1초의 업이 주연을 시킨 정찬성이는 남자 주연으로 하고 여자 주연을 내가 그 이전에 68전이라는 서울미대 졸업생들만 한 그룹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회원이 있었는데 차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을 꼬셔가지고 여자 주연으로 해가지고 백남전의 작품 피아노의 정사라는 것을 연출을 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계 선풍을 한번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는 한 것이, 그 당시에는 서울미대는 서울미대대로, 홍대는 홍대대로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전부 다 불편을 가졌었어요.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이 발전할 수 없겠구나 해서 어느 날 내가 서울미대 쪽 두 사람과 홍대 쪽 두 사람을 불러서 다방에서 우리가 합치자, 새로운 미술 운동을 벌이자 한 것이 나로 하여금 소위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한국 아방가르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전람을 했더니 한국 미술가만 가지고는 발전이 없게 됐어요. 어떤 걸 느꼈느냐? 그 당시에 내가 이 일렉트릭 아트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내가 전기에 대한 어떤 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작품을 만드는데 전기에 대한 책을 다 사다 놓고 그걸 보면서 겨우겨우 그 작품을 완성을 시킨 적이 있어서, 하하, 앞으로는 미술관만 가지고는 좋은 새로운 작품을 할 수가 없겠구나, 이 협업이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고 다시 나는 아방가르드 협회 회원으로만 그냥 남아있으면서 모든 각 분야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음악, 무용, 문학, 모든 방면의 작품을 전부 다 사람들, 엘리트들을 모았더니 이 사람들 말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이런 것을 한번 합시다 나왔더니, 너 잘났어, 네 혼자 한번 해봐. 전부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처음에 영화 분야, 그 다음에 연극 분야,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제치고 내 의도에 찬성하는 걸로 들어왔더니, 그 다음에 소소한 어떤 단체에서는 지절로 고구마를 캐면은 줄줄 따라 들어오듯이 지절로 호응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 들어와요. 그래서 제4집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 집단이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협회도 아니고 모든 분야가 다 통틀어져 있기 때문에 집단이라는 말 붙였는데, 이것을 전국 규모로 내가 정관을 만들었어요.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시, 도, 면 단위까지 해가지고는 그 회원을 모집한다. 그런데 회원에는 어떤 학벌은 필요 없다. 그 중에서 가장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내가 1등이다.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은 뽑아가지고 회원을 가입시키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가 어디서 얻었나 하면 수호지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수호지를 보면은 그 나라가 참 간신들로 북적거렸을 때, 나라가 형편없을 때 오랜 신하들은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거기서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산박이라는 산 속에 그러한 집단마을 전국의 영웅호걸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그러한 운동을 보고, 아하, 나도 학벌이 필요 없구나, 전국의 영웅호걸들을 모으자.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게 용접 같으면 용접에 이 세상에서 내를 당할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정의 같으면 정의 계통의 사람은 내 이상의 사람이 없다 해서 그런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고, 그러니까 전국 경우로 내가 그러한 집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내가 그 활동을 정부의 제지에 의해 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됐어요. 못하게 돼서 회원들이 활동을 못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느 날 신문 기자들 모아놓고 내가 인터뷰를 제4집단을 해체를 했습니다. 그것이 1년이 못 돼가지고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미술평론가들이 어떤 좌석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제 4집단이 10년만 존속해 있었으면 우리나라의 현대미술 천년 지금 상태와 전혀 틀리는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강의를 내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는 한국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고 해가지고 반초방 뜻이 일본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에서 펼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작품을 일본에서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작품을 펼쳤느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설치미술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치미술이라는 작품을 한국에서는 발표를 못하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73년도에 그걸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이제 설치미술에는 어떤 고물 같은 걸 갖다가 갖다 놓고 전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커먼 걸레를 바닥에다가 그냥 놔두는가 하면은 다 낡아 빠진 빗자루를 세워놓기도 하고 혹은 옷걸이를 벽에다가 걸어놓고 그 벽에다가 때를 묻혀 놓는 이런 작품들을 이제 가지고 내가 전람회를 하게 됐더니 일본에서 그런 작품을 처음으로 보니까 그때 이런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것이 뭔가 하고는 자기들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질문을 일본 작가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걸 했습니까? 어디서 이 고물을 구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십시오. 그것이 고물인지. 그런데 고물학대 보이도록 내가 만드는 것이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빗자루 같은 빗자루, 삽 같으면 삽을 시장에서 사다가 그걸 이 페이프로 갈기도 하고 때를 묻히기도 해가지고 오래된 고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진열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작가한테 지금 시장에 가서 이 물건과 똑같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50년, 60년 되는 고물로 보이느냐고 당신한테. 네. 그랬더니 아, 참 그렇구나. 깜짝 놀랐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그 행위를 했느냐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어떤 작품이라는 것은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여주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게 하고 현재의 시간을 과거로 들여보낸 그러한 시간의 문제를 여기서 내가 다뤄보고자 했더니 그때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미술의 시간성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작가가 있다 해가지고 거기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많은 작가들이 막 몰려와서 그 작품을 희한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어느 날 참 마지막 날 어떤 분이 오더니 그것을 열심히 자꾸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내한테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나는 그 초등학교 때 일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별로 볼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이 현재의 물건을 과거로 뒤들러 보내는 이런 시간적에 대한 문제를 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100년이고 수십 년 흘러서 현재 시장에서 팔고 있는 새 물건들이 집에서 쓰다가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라는 것 당신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어떻게 이것을 나를 깨뜨려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하고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변명을 했죠. 올해 만들었다는 연로를 내가 사인에
붙이지 않느냐. 이걸로서 나는 증명할 수 있다. 하고 그날로서 이 작품을 편리화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일본에서 내가 6개월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걸 고민을 하고 이걸 타개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한 문제를 타개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한국에 귀국해서 들었더니 김건희가 도쿄에서 죽게 됐다는 소문이 그때 퍼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참 갑자기 번개같이 떠올랐어요. 하하, 내가 이걸 잊었구나 하고 노트에다 그날로 바로 적기를 계속 노트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도쿄에 있는 화랑의 주소를 전화번호를 전부 다 가다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펑펑한 어떤 화랑이 있으면 내가 지금 급하게 전람회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좀 하는 그런 화랑이 있으면 내한테 연락해 달라고. 그 당시에 화랑을 미리 구하려면은 1년, 2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당시를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온 전화를 걸어가 했더니 어느 날 한 달 만에 다른 사람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개인전을 못하게 됐으니까 그 장소가 있는데 당신이 쓰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장에 오케이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로 내가 시장에 가서 그러한 새로운 어떤 그런 내 주위에 어떤 그 있는 그 물건들을 사다가 작품을 시작했습니다. 작품을 해가지고 그 화랑에서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펼쳐놨는데 지난번 작품 전람회에서 타고 봤을 때는 꼭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그날도 마지막 날 그 나한테 질문을 던진 그 사람이 나타났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더니 시간이 있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다 했더니 내가 저녁을 살 테니까 같이 나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래,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따라 나갔는데 참 어느 갔더니 이 참 술을 한 잔 먼저 정종을 한 잔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술을 못하는 처지가 되나서 그 주는 대로 그냥 한 잔을 마셨더니 얼굴이 빨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난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나 하고 기대했더니 어떻게 내 말을 그 당시에 했던 말을 이렇게 작품을 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 말이지 자기가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작품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샌드페이퍼로 다른 부분을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땀이 밴 그러한 그러한 것을 묻히기도 하고 오래된 것 같이 때도 묻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같이 고무를 만들어놨는데 이번에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을 덧칠을 했어요. 시각적으로만 밝게 보이도록 그 사물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붓을 가지고 때가 묻은 장소를 때가 묻은 것 같이 그림을 그려나갔어요. 그랬을 때 1m 떨어져서 봤을 때 지난번 첫 전람회 했을 때하고 똑같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붓터치가 보이고 그림이라는 그렸다는 의미성을 거기다 부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때서 그 사람이 저기 나한테 명함을 내주더라고요. 그 음식점에서. 그래 보니까 나는 2번 놀랐어요. 내가 늘 돈이 없어가지고 신주쿠에 가면 기노쿠니 하는 큰 선, 일본에서 제일 큰 선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매달 가가지고
천 살 돈이 없어서 늘 그 미술 잡지라든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꼽아놓고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에 늘 필진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현대미술에서 유명한 미술평론가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예, 내가 한국에 한 달 있다가 짐을 싸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내가 참 이 비자를 뉴욕을 가려고 비자를 냈더니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비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내가 참 저기 그 여행이라도 한번 가자 그러면은 그래서 어떤 여행 비자로 가지고 내가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미국 여행을 하면서 어느 날 그 뮤지엄을 전부 다 구경하고 있는데 한 뮤지엄에 갔더니 이 한 벽에 크게 붙어 있는 슈나벨의 작품이 거기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그 작품을 실제로 이제 보기는 내가 잡지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작품을 봤을 때 거기서 내가 아무리 풍성을 하려 해도 안 됐더라고요. 거기는 덕지덕지 더러운 어떤 물건만 처발라 놨지 거기서 느끼는 것은 어떤 물질감밖에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생각이 맞구나 하고는 빙 다른 작품을 보고 다른 방으로 넘어가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저 멀리 있는 그 시원의 작품을 다시 봤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뒤돌아서게 됐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받겠습니까? 거기서 다시 시원하게 작품 앞으로 차츰차츰 걸어와서 그 작품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멀리 봤을 때 앞에서 봤던 그 시원하벨의 작품은 덕지덕지 무슨 더러운 말이지 물질감밖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그 멀리서 봤을 때 그 물질감은 안쪽까지 다 사라지고 잔잔한 바다의 어떤 풍경만 내 눈앞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던 것입니다. 그때서 내가 하하 잡지에 가지고 오는 그 작가의 작품을 평가할 수 없구나 하는 걸 그다음부터 느끼고 절대 실제 어떤 작품을 보지 않고는 내가 평가하지 않는 그런 이제 그 경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내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다시 나는 나대로의 참 세계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냥 내가 그 일본에서 시간성에 대한 문제를 설치로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을 평면에 어떻게 도입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넘어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거기서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치로는 됐는데 평면은 어떻게 시간성의 문제를 평면에다 도입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평면에다가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그 평면 속에서는 그림이라는 문제밖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많은 시도를 끝에 어느 날 참 저기 어떤 곳을 갔나 하면은 설계하는 건축 사무소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청사진이라 해가지고 그 뽑고 그러한 그 복사하는 게 있더라고요. 청사진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거 뭐냐? 청사진이라는 것은 해야도 아니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감정 없는 그대로의 어떤 나타나는 그 실체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어떤 감정을 이입시켜서는 안 되는구나. 작품 속에.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는 칠한 캔버스를 하질 않고 생 캔버스, 천 그대로 있는 그걸 메어가지고는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도 그림으로 나타나고 감정이 자꾸 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참
미술 그 학원에 갔더니 학생들이 대학 시험 치겠다고 목탄을 가지고 대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탄으로 석석거리다가 씩 풀었더니 목탄에 어떤 그것이 잔재가 나타나면서 흐릿한 선만 남아 있더라고요. 그때서 내가 다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캔버스에다가 목탄으로 쭉 갖다 쭉 그어가지고는 휙 불었더니 휙 날아가더라고. 그 다음에 옆에다 다시 긋고 해가지고는 봤더니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것들. 이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목탄으로 어떤 사물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목탄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목탄으로 그 선을 그고 어떤 사물을 표현하고 꼭 같은 사물을 그 옆에서 다시 보려고 중첩해서 자꾸 표현했을 때 제일 먼저 표현했던 선은 점점 흐려지고 나중에 표현했던 것은 똑똑하게 남아있는 것들, 이것을 나중에 회사 팁으로 뿌려가지고 정착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평면이라는 문제를 시간생에 대한 문제를 타개해가지고 평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변한 것입니다. 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참 작품의 변화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너무 시간상에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